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월요 경제학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한 존 로크의 사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존 로크를 LG 트윈스 프로야구단의 감독 포함해서 선수까지 누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LG 트윈스가 이기지 못했다면 네. 성적이 1승 5패였었거든요. 그 전까지요. 그래서 요 농담을 하시면 LG 트윈스가 뭐 하는 데인가요?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 조금 전에 막 끝내기로 승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아이고. 기분이 좋아져서 답을 드리자면 예. 존 로크는 LG 트윈스의 입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제가 좋아하는 사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느 팀 소속입니까? 아니 근데 이건 얘기를 잘못하면 안 되죠. 저희 10개 구단 모두 프로야구를 다르게 좋아할 뿐이지 예. 우리 모두 다 함께 연대해야 되는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구단이 어디다 이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전 사실 삼성 라이온스가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싫습니다. 아니 저희 누님은 삼성 라이온스를 좋아하시는데 뭐 그것 때문에 한번 어렸을 때 싸운 기억이 나서 뭐 그래서 삼성 라이온스가 별로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삼성 라이온스 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삼성 라이온스 좋아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하신 이야기는 순전히 김용민 PD님 견해실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의리 없어 보였나요? 조금 전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존 로크는 LG 트윈스 소속이 아니다. 이 점으로 일단 도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토지공개념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를 한 게 너무 좋은 겁니다. 혹자들은 그게 원래 노태우 때 확립이 됐고 박정희도 하려고 했고 심지어 이승만도 농지개혁이라는 걸 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게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의 공개념보다 더 진일보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걸 진보 정부가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는 저런 걸 해도 누가 봐도 쟤들이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확률이 제로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실제 박정희 정권 때는 한국 경제에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국가 통제 반사회주의 반자본주의 정도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예, 박정희 보고 빨갱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이런 독재자들은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 세 독재자들의 토지군 개념과 문재인 정부의 토지군 개념은 완전히 철학적, 사회적 토대가 다른 군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정부로 꼽히는 문재인 정부의 토지군 개념은 매우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발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예. 사상적 공격을 받을 우려도 아주 크죠.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미 고용주 같은 골빈 놈들이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판국에 지금도 많은 보수파들은 광화문에 모이면 문재인은 빨갱이다 진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 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3개월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저 역시 방송에서 절대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 사유재산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건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역시 이완배는 빨갱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까봐 사유재산 문제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족쇄가 풀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토지공 개념을 방송으로 말씀드리면서 가슴이 쿵쾅거렸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방송을 한번 들여보니 반응을 보니까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이요. 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이만큼 엄청난 진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사유재산 문제를 한국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사유재산을 제약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사유재산을 철폐하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유재산의 원천적인 철폐가 이제 국가사회주의나 혹은 공산주의 모델에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토지공 개념을 가지고 지랄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빨갱이 정부다 이런 공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유재산을 철폐하자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사회주의 사상은 경제학적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과 중국의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경제학적으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대목이 텃밭에 관한 겁니다. 그 초창기 중국과 소련은 다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스탈린과 마오 시대를 거치면서 집단 농장이라는 시스템이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농민들의 농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시스템을 돌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비효율적이에요.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다가 마오쩌둥 시대가 끝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1978년부터 텃밭이라는 제도를 허용을 해요. 너무 이 집단 농장의 효율성이 낮으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개인 소유로 하자. 이런 식으로 사적 소유를 일부 허용한 거죠. 그런데 당시 중국의 텃밭에서 난 그 농산물이 경지 자체는 중국 전체 농장의 한 3%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각 종류별로 점유율이 60% 막 70% 이 정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집단 농장에 바치는 시간보다 내 것이 되는 텃밭에 훨씬 더 공을 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집단 농장의 말로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옹호자들이 사회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무한히 칭송해야 텃밭 같은 걸 계속 사람들에게 줘야 이기심이 발현되고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펼치죠.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았더니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자본주의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건 뭘 입증하냐면 우리가 사는 사람 세상을 단 한마디의 법칙으로 규정하려고 시도하는 게 얼마나 헛된 짓인지를 좌우 양쪽에서 모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라는 국가사회주의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같아도 뭐 재산 얼마 없지만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인간의 이기심만을 칭송하자. 이것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은 뭡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는요. 한마디의 명제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애매모호한 지역에 서 있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도 안 되고 시장을 만사 형통의 수단으로 여겨도 안 됩니다. 그 중간쯤 어디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무지하게 이기적인 존재라고 멋대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인간을 집단농장 같은 시스템을 만들면 다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봐서도 안 되죠. 그 중간쯤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토론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논쟁하고 실험하고 입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이고요. 사상의 자유라는 겁니다. 어디서 지고지선한 명제 하나를 떡하니 물고 와가지고 인류의 지적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냐면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금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 있는 진리를 향한 토론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 형법 개정안을 보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건 이제는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해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보수주의자들도 토론회장에 나오세요. 이제부터 토론해 보자고요. 사유재산 제한한다. 저 새끼들 빨갱이다. 이런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고 사유재산은 어느 선에서 보호돼야 하는지 토론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적 풍토를 좀 정상적인 사회로 되돌려놓고 진리에 가까이 가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토론을 위해서 오늘 월요경제학 주제로 고른 사람이 바로 존 로크입니다. 설마 로크 보고 빨갱이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이 로크는 그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설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을 사상적으로 설계한 가장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자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에는 안 붙여주고 요미우리 자이언츠 같은 선에서 막아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로크의 사상은 누구를 겨냥해서 시작을 하냐면요. 로버트 필머라는 영국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필머라는 사상가는 그 유명한 왕권 신수설에 기반을 다진 사람입니다. 왕권 신수설은 왕의 권한이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민중은 어떠한 저항도 왕에게 할 수 없으며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이런 정치 이론이었습니다. 필모의 이 이론이 나온 계기가 중세 절대왕조에 대해서 민중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민중들의 저항으로 왕권이 약해지니까 필머가 왕을 보호하기로 나선 거죠. 그래서 왕의 권한은 신 외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크가 바로 여기에 대항하면서 현대 자본주의를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유명한 자연권 사상이라는 겁니다. 로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 신이 왕한테만 그런 권한을 줬겠어? 신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다 그 권한을 주신 거야. 그게 바로 자연권이야. 자연권은 신으로부터 우리 민중 모두가 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왕이건 뭐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라고 로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크는 국가? 그거 별거 아니야. 왕? 그것도 별거 아니야. 신이 왕이나 국가한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라고 천명을 해버립니다. 이래서 나온 이론이 그 유명한 야경국가론이라는 건데요. 야경국가라는 건 국가는 밤에 도둑놈이나 잡아라, 치안이나 지켜라 이런 거죠. 다른 짓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신이 국가하고 왕에게만 그 특별한 권한을 줬을 리가 없으니 도둑이나 잘 잡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크한테 물어보죠. 정말로 신이 우리 민중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여러 자연권을 주셨다면 그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답을 했던 로크의 답입니다.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재산권을 여기에 끼워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살 권리, 모두가 동등하게 살 권리, 생명을 지킬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 이런 걸 주시면서 내 재산을 지킬 권리도 주셨다고 로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조금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아니 거기에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왜 들어가라는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로크는 정말로 왕으로부터 해방받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킬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자연권이다 라는 말을 조금 무리하게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조금 스텝이 꼬이는 거죠.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자연권이에요? 그러면 재산이 뭔가요?
도대체 어떤 재산을 내 거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이런 여러 의문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상 대대로 땅을 엄청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려받은 땅은 보호받아야 되나요? 이건 단지 부모 잘 만난 덕에 갖게 된 재산인데요. 심지어 부모가 물려줬다는 그 재산도 별로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 땅을 갖게 된 그 과정을 보면 폭력을 휘둘러서 남한테 빼앗았거나 아니면은 미리 그냥 울타리를 쳐버린 겁니다. 내 땅이라고. 점유를 먼저 해버렸다는 이유로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보호돼야 돼요? 신이 그것도 보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크에게 물어본 겁니다. 스텝이 꼬인 로크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로크가 답을 합니다. 어떤 재산이 보호돼야 되느냐? 어떤 게 자연권이냐? 사유재산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개거품을 무는 보수주의자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혹시 듣게 되면 이 부분부터 명심하고 좀 들으세요. 이건 빨갱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대 자본주의의 위대한 설계자로 불리는 존 로크의 이야기인 겁니다. 로크는 사유재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가치를 생산시킨 그 재산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의 노동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서 재산 물려받은 놈들이나 남의 재산을 빼앗은 놈들이나 먼저 울타리치고 점유한 놈들의 재산은 신이 보호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로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치를 높이고 재배하고 이용하는 한 그 땅의 산물은 그의 재산이다. 말하자면 그는 노동을 통해서 공용토지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노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놀고 먹으면서 남의 땅 빼앗고 부동산 투기해서 번 아파트, 그건 자본주의의 설계자조차도 신이 보호 안 해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법 이야기하고 레버리지 이용해서 아파트 100채씩 갖고 있는 투기꾼님들, 그거 네가 노동을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인 게 아니잖아요. 신이 그거 너희 재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둘째로요. 로크의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노동을 통해서 만든 재산이 사유재산이라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온 세계 재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게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로크의 대답이 그 유명한 단서조항이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은 신이 내려준 자연권이라서 반드시 보호돼야 하는데 단서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서가 뭐냐? 첫째,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둘째,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사유재산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설계자이자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격상시킨 사상가의 중요한 전제예요. 무슨 뜻이냐? 남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안 남겨놓고요. 내 재산을 막 불린 그 재산, 그거 신이 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 조항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신이 너만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신이 다른 사람도 모두 사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남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안 남겨놓고 신이 부여한 이 지구상의 재산을 너 혼자서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 2월에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죠. 신이 부여한 3명의 소중한 피조물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세 모녀가 남긴 게 뭐였냐면요. 죄송하다는 유서와 마지막 월세 7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로 돈 번 자들이 이 세 분의 소중한 목숨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니들이 부동산을 장악하고 민중들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 주거권을 니들이 강탈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돌아가시면서 죄송하다고 유서를 남겨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가 죄송한데요, 뭐가요? 우리가 죄송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0만 원을 남겼는데 그 돈이 밀린 월세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돈을 배불리 고기라도 드시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 모녀분은 그걸 염치라고 생각하시고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그 돈을 월세로 남겨놓고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바로 로크가 남긴 첫 번째 단서조항,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는 그 조항을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크의 두 번째 단서조항이요.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가지고 진짜 자본주의 옹호론자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아파트를 100채 가진 자들의 사유재산, 이게 자기의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소유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파트 100채가 필요하냐? 아파트 2채도 사실 안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자들은 모든 민중들의 주거권에 사용돼야 될 집을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5채, 10채, 100채씩 갖고 있어요. 자본주의 설계자 로크가 말합니다. 그거 신이 보호 안 해줍니다. 남의 주거권을 빼앗으면서까지 재산을 불리고 이건 내 사유재산이니까 신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코미디인 거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신이 그걸 보호한다면 그건 신이 아닌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로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좀 정상적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대 자본주의 설계자인 로크의 이야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로크조차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큼의 재산을 충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만 사유재산이 인정된다. 그리고 누구라도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소유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거 놓고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제발 이 이야기만 하면은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세상을 설계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10채, 20채, 100채 갖고 있는 게 정당한 사유재산인지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번 헌법 개정안을 계기로 좀 더 풍성하고 지적이고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렸던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느냐. 신이 계시다면 어디까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것인가. 토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에 계기가 된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지지를 보내면서 오늘은 현대자본주의 설계자로 불리는 존 로크의 사유재산과 단서조항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재벌 흑역사 상학원 여러분들 아직도 구매 못한 분들이 있다면 속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애끌체 얘기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인간이 인간입니까? 귀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덧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2626
6972.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제 방송됐던 스트레이트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군요.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온갖 형태의 유력 일간지, 경제지의 간부들이 또 고참 기자가 충성 이러면서 충하고 물결치는 성, 그리고 뭐 사과 받아 먹었다, 뭐 포도주 받아 먹었다, 고맙다, 감사하다. 지랄이죠, 한마디로. 좀 적당히들 하십시오, 진짜. 아니, 그래도 이 같은 언론계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쪽팔린 일을 이렇게 계속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 아무래도 이 문자가 이제 장충기 씨 문자가 공개된 것 같은데, 정말 쥐구멍으로 숨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만은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반듯한 언론인이었는데 장충기의 애완견이 돼버린 모습을 보면서 좀 제 일처럼 아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저는 이제 그 분위기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 있으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강력하게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반듯한 기자였는데도 그렇게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빨리 그 스트레이트에 나온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좀 큰일이긴 하네요. 이 일이 정말 너무나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일상화돼 있고 삼성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주진우 기자님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자꾸 폭로를 해내면서 자기가 점점 바로 잡혀야 되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듣는 것만으로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여튼 감정은 되게 지금 기분이 되게 묘하게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네. 아이고 참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인이 굳이 뭐 정의로울 걸 바라진 않더라도 독자들은 그래도 언론이 거짓말을 하랴 하고 믿고 기사를 접할 텐데 그 배후에 거래가 있었다. 네,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정확하고 정당한 기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문자 자체가 우리나라 언론계 풍토가 얼마나 삼성에 치우쳐 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너무나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절감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김기식 새 금융감독원장 취임을 계기로요. 삼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이런 곳에서 나오는 뉴스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잘 안 다뤘던 이유는 증권기자를 좀 해보니까요. 요 부분에서 나오는 뉴스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딴에는 열심히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굴려서 이해를 해도 이걸 독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 쉽게 전달할 방법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분야 외에도 좀 충분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해가 어려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영역을 건드릴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동안 이 분야를 의도적으로 좀 깊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 정식으로 취임을 했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히 벅찬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완전히 묻혀져 있었던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대대로라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 일을 기필코 마무리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벅찬 기대를 안고요.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금융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금융의 정책을 총괄해서 짜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짰으면
그 금융 정책이 잘 지켜지나를 감시하는 곳이죠. 아, 그렇다면은 금융위원회는 국회, 금융감독원은 검찰,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경찰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어요. 검찰이라는 표현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에서 정책을 짜면 법을 만들면 그게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하고 적발하고 뭐 이런 곳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거예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업 감독 규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별칭이 붙었냐면 뭔가 법이 하나 있어요. 이 법이 보험사들을 감독하는 규칙을 정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일방적으로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너무 유리하게 짜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 법을 삼성생명법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조항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 중에 삼성에 근무하는 1968년생 이름이 이재용, 요 사람은 모든 사거리 신호등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황당하잖아요. 네. 이게 무슨 도로교통법입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법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이재용법이라고 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말도 안 되는 법 조항이 보험업법에 하나 들어있어요.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 돈이 무지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생명도요. 총 자산이 200조 원 정도 돼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7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 4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200조나 된다고요. 어마무시한 돈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보험회사들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걸까요?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험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돈은 자기들 돈이 아닙니다. 전부 고객이 맡긴 돈이에요. 고객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수백조, 수십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천만 고객으로부터 유치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이재용을 위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삼성생명이 이 어마무시한 고객 돈을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재용이 지금 당면한 제일 큰 문제는 삼성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느라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별지랄들을 다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0.5%도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제일 파워 있는 사람이죠.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요.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7.5%나 들고 있습니다. 7.5%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시가로 치면 대략 한 24조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24조 원어치로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 24조 원이 어디서 났느냐? 다 고객들 돈인 겁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이런 삼성금융계열사들 주식도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재용이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이런 회사들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삼성금융계열사들의 주식도 전부 다 고객 돈으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 삼성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저희 청취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무 뜻도 없이 가입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낸 보험금이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규정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업법인데요. 야, 고객 돈을 유치해서 그걸로 니네 계열사 주식을 사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사려면 좀 적당히 사라. 이런 취지로 제한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기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살 때에는 자기 보험회사의 총 재산의 3% 이상 넘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규정인 겁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수십조, 수백조 고객돈이 이재용 지배구조 강화하는 데 쓰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아까 제가 삼성생명의 재산이 한 200조 정도 된다고 했죠. 이 200조 중에 삼성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3%, 6조 원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살 수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은 6조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많이 이상하잖아요. 예. 법에는 6조 원 넘지 말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는 데만 24조 원을 써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뭐 이 주식까지 합치면 이 돈이 30조 원에 육박합니다. 요까지만 보면 또 삼성이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렇게 법 규정을 어기면 이걸 적발해서 벌을 주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이 이걸 적발을 안 했냐면요. 여기서부터 삼성생명법이라고 비아냥을 받는 아주 희한한 단서 조항이 하나 등장합니다. 지금도 이제 잠깐 산수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한 산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한도가 3%인데 이 3%의 기준이 지금의 시가가 아니고 취득 원가로 계산을 한다라는 아주 요상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데요. 보유한 재산의 10%를 세금으로 걷는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부자한테 국세청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세금이 10%니까 10억 원 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싫은데요? 난 1억 원만 낼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히 설명을 해드려요. 고객님, 지금 재산세율이 10%고요. 고객님 부동산 재산이 100억 원대니까 10억 원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아니, 내가 원래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은 10억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올라서 100억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재산은 100억이 아니고 10억 원인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 지금 부동산 가격으로 하셔야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100억 원이 시가잖아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살 때는 10억 원이었어. 그러니까 난 10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래. 이런 어거지를 부립니다. 당연히 세금을 낼 때에는 취득 원가,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가, 지금의 가격으로 내는 거죠. 30년 전에 1억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100억 원이 됐다면 세금을 1억 원에 물려야 되겠습니까? 100억 원에 물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에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업법 감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험회사는 총 재산의 3%만 계열사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그 3%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아주 옛날에 주식을 샀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3%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0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 3%에 해당하는 6조만큼만 계열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30조 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등등의 주식을 지금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덕에 이재용이 지금 보험에 가입한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등등의 주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인 겁니다. 이 규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로지 삼성생명만을 위한 법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삼성생명법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건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 고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치인이 박용진, 이종걸 뭐 이런 의원들이에요. 그리고 이 규정을 고치자고 주장한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지금 바로 19대 국회의원이었고 어제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된 김기식 금감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기식이라는 이름이 금융감독원장에 거론됐을 때 우와 이거 진짜 찬스인데 이번에는 이거 고칠 수 있겠다라고 환호성이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뻐서요. 예.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라는 건 법을 뜯어고쳐 해결되는 어마무시한 규정이 아닙니다.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법이 아니고요. 보험업법에 있는 감독 규정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냥 금감원이 규정을 딱 한 줄만 고치면 돼요. 3%까지만 계열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규정에서 기준은 취득 원가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의 시가다. 이렇게 딱 한 줄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금감원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일을 해낼 적임자가 금감원장이 됐습니다.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제 야당의 오만 공세가 지속이 되는데 저는 느낌이 뭐냐면 저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서 아마 김기식 원장을 중도 낙마시키기 위해서 삼성이 거의 목숨을 걸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이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기식 원장이 소신대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 저거 딱 한 줄 고치잖아요. 삼성생명은 지금 보유하고 있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최소한 20조 원어치 이상 팔아야 돼요. 이러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어마무시한 개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삼성은 자기들끼리 주식을 막 사고 팔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비를 해야 삼성그룹이 비로소 정상적인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비를 위해서 주식을 사고 팔면 당연히 나라에 내야 할 세금도 제대로 내게 되죠. 지금은 이재용이 세금 안 내고 주식 살 돈 아끼기 위해서 엉뚱하게 보험에 가입한 고객 돈으로 이재용 지배를 강화해 준 건데 이 잘못된 구조가 마침내 깨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그냥 노후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했을 뿐인데 왜 그 소중한 돈이 이재용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데 써야 됩니까? 그리고 삼성이 그 짓을 하느라고 삼성생명 주주들이 당한 손해는 어떻게 벗어날 건데요. 실제로 김기식 원장이 취임했던 월요일에 삼성생명 주가가 2.6%나 급등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보험업법 감독 규정이 고쳐질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어요. 더 이상 삼성생명이 이재용 뒤치다거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정상적인 보험회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 오른 겁니다. 예. 이 말은 지금까지 이재용이 고객 돈을 집 올리는 대로 주무르고 있어서 삼성생명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뜻인 거죠. 삼성생명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바로잡을 적임자가 마침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아마 예상되는 바로는 삼성과 그의 추종자들이 필사적으로 공세를 펼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김기식 금감원장을 아주 조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김기식 원장은 뭐 그 정도 공세는 충분히 이겨낼 만한 뚝심이 있는 아주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네.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맷집이 있습니다, 그분이. 네,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소 소신대로 이른바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꼭 고쳐서 고객 돈을 이재용 지배구조 강화에 써왔던 삼성의 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꼭 바로 잡아주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응원을 드립니다. 예. 경제개혁연대의 이승희 사무국장, 이분하고 김기식 전 의원이 참여연대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때 용산이었을 겁니다. 그 참여연대가 용산 사창가 건너편에 있었는데 그때 좁은 사무실에 자장면을 시켜서 둘이 먹으면서 내 꿈이 뭔 줄 알아? 재벌개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코딱지만한 그런 방에 있었던 참여연대의 일개 간사가 재벌개혁의 꿈을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제 그 큰 칼자루를 치게 됐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묵직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식 원장의 손에서 저는 꼭 해결되리라고 믿고 기대하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공개방송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부산 시민분들을 만나볼 기회를 저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중구 대청로 126번 길
12. 이러면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중앙역 1번 출구라고 해도 가늠이 잘 안 되실 거고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합니다. 자,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용두산 공원 옆에 있습니다. 하여간 중앙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음 주 토요일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학원 북콘서트가 진행됩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아니, 부산 시민인데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오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예. 오늘 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또 노래 한 곡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저희 회사에 도움만 된다면 춤도 추죠. 예, 여러분 이완배 기자님의 노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된 삼성 문호조 공작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육성으로 진짜 쌍욕이 여러 번 터졌는데, 삼성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살아 숨쉬는 범죄 집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기사였어요. 예. 그 기사 제목이 단독, 조기 와해 안 되면 고사, 삼성 문호조 공작 이번엔 드러나나 였고요.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2월 달에 검찰이 삼성의 다스소송비 드납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 무려 6,000건이나 되는 노조와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6,000건이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더럽게 할 일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아니,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노조를 와해한다고 문건을 6,000건이나 만들고 다닌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일을 하시라고요. 일을 안 하고 헌법 어길 문서를 6,000건이나 만들면서 자빠져 있지 마시고요. 이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삼성 애들이 무슨 공작 집단들 같아요. 노조 와해 문건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약어, 암호 이런 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노조는 NJ, 문제 직원은 MJ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 문제군요. MJ. 네, 문제 직원. 네, 그리고 우군인 가족 직원은 KJ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족 KJ. 네. 제가 그걸 보다 피식 웃으면서 예. 옆에 이제 이정무 실장이 앉아 있는데, 야, 우리도 앞으로 삼성이나 이재용을 암호화해서 영어 약자로 부르자. JK나 JD 이런 거 어떠냐 이랬더니 JK가 뭔데? 그래서 JK는 족 같은 새끼들이라는 뜻이다. JD는 뭔데? 족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뜻이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예. 이 욕을 제가 계속 하면서 이 기사를 계속 봤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요. 문건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48명 중에 6명을 그린화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린화. 네, 그린화라는 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탈퇴시킨다는 뜻인데 그걸 그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을 녹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노동자들이 노조하면 다 빨갱이로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SBSK군요. 아, 그 무슨 뜻인가요? 예. 마음이 심쿵하고 와닿았습니다. 예. SBSK. 예. 제가 요즘 또 욕을 하기 좀 곤란한 처지라서. 예. 하여튼 뭐 인심전심 통했습니다. SBSK. 예. 근데 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반침은 이병철 창업주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병철이 했다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도전은 안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김장환 목사라고 이분이 극동방송 회장인데 이 양반의 그 지론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저 선배들이 그 지나가실 때 흙을 눈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했었대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참신한데요, 아이디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예. 그래서 얘네 일가들이 노조를 버러지 취급하는 건 종족 특성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엄삼성 일가인 신세계그룹에서 2013년에요. 이른바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보 작전하듯이 작전을 펼칩니다. 기업문화팀이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 산하에 지원본부,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체증조, 미행조,
면담조, 자폭조 이런 팀을 뒀다는 겁니다. 근데 자폭조는 뭐냐고요? 자폭조는요. 뭐 자폭 테러 같은 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국가 정복 세력 아닌가 싶어요. 실체 파악조. 이 조의 임무가 노조의 사기 저하였답니다. 남의 사기 저하하는데 이렇게 팀식이나 만들어가지고 뭘 꾸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더 열받았던 건 이마트 각 점포에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대요.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해바라기 팀 하나에 씨앗조라는 게 있었는데 씨앗조는 노조의 실체 파악 담당하는 팀이었답니다. 그리고 울타리조, 요거는 노조의 집회나 시위 담당하는 팀. 제일 뚜껑 열리는 팀 이름이 제초조.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노동조합이 잡초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초조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용진 허락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용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최병렬이라고요. 이마트 대표였는데 받은 형벌이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노조와의 공작 이런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검찰이 발견한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이 무려 6,000건이었다는데요. 만약에 5년 전에 이마트 노조 파괴 사건 때 검찰이 정용진을 구속했다면 삼성이 저 짓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유지 받들다가 깜빵을 갔다면요. 제가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1조 원가량의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촛불혁명의 소중한 경제적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재벌들의 범죄를 제대로 응징할수록 얘들도 바보가 아닌 한 그 범죄를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조, 씨앗조, 우수점포 현금 포장 이 난리들을 하면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던 신세계그룹의 공장 문건을 검찰이 다 발견하고도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5개월 그것도 바지사장한테요. 이따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재용이 아직도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그 6,000건의 노조와의 문건이요. 정말로 잘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한번 제대로 처벌이 돼야 이 중세시대 분권 방식에 미친 경영이 멈추는 겁니다. 명색이 자유국가에서 기업을 한다는 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대놓고 깔아뭉개고 그런 짓을 합니다. 노조하면 다 빨갱이 취급하고요. 이제 이게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개괄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무노조의 출발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무노조 경영의 출발을 1977년에 벌어졌던 제1개당 미풍공장 사건으로 봅니다. 이 미풍이라는 건 미원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병철이 만들었던 백색 조미료였어요. 지난번에 어디선가 들었는데 내가 미원만은 따라잡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병철 씨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미풍공장 노동자들이 당시에 받았던 초임이 2176원이었고요. 1977년을 감안해도 굉장히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분들이셨는데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1인 최저 생계비가 45,000원 정도 됐고요.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들도 다 4만 원 가까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병철은 이제 미풍공장 노동자들에게 1인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미원을 못 따라잡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보 같은 놈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노조가 와해가 돼요. 이제 회사가 노조 해체를 위해서 감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록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노조 지부설립 신고서를 내는 날 노동자들을 전부 전원 강제 잔업을 시키고요. 이게 진짜 악랄한 건데요. 노조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친인척들을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 중에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이 노동자들한테 와서 읍소를 하죠. 야 제발 노조 탈퇴해라.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박을 당한 노동자들이 11명이 결국은 노조를 탈퇴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하냐면 그렇게 협박을 해서 노조를 탈퇴하게 했으면 그냥 좀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11명을 회사 식당으로 불러서 노조 탈퇴 만세 이런 걸 외치게 해요. 이걸 인간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버러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노조를 처음 결성했던 13명의 노동자 중에 11명이 탈퇴를 하고요. 2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2명한테 삼성이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노동자들을 시켜서 이 2명의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게 합니다. 이 진짜 비열한 짓이거든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면 직접 하라고요. 그런데 비겁하게 노동자들끼리 서로 욕을 하게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노조 탈퇴를 거부했던 이 2명의 노동자를 한쪽으로 격리를 시키고요. 나머지 노동자들이 이 2사람을 지나갈 때 야, 이 미친년아 이렇게 외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2 여성 노조원에게 너 같은 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라고 욕설을 퍼붓고요. 뺨도 갈기게 하고요. 머리채를 쥐고 흔들게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이 작업장에 들어설 때는 호수로 물벼락을 날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2분의 노동자 중에 한 분은 사표를 내고 한 분은 해고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무노조 신화라고 불리는 개떡 같은 그 조치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때 이병철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도전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사특기 시킨 거란 얘기죠? 그렇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후에 삼성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겁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당시에는 복수노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설립 신고를 내기 하루 전에 이미 다른 어용노조가 신고 필증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다음해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미 어용노조가 접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용노조를 통해서 절대로 민주노조가 설립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를 하죠. 2012년 시사주간지 시사오늘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당시 삼성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삼성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고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성환 위원장의 인터뷰 대목입니다. 조금 긴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SDI 수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1999년 회사 관리자에게 납치된 후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또 삼성 SDI 부산 공장의 송모 씨도 회사 관리자들에게 납치된 뒤 너 하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예전과 환경이 달라졌고 예전에 그런 주장이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은 노조 결성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납치해서 끌고 다녔다며 노조 포기 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회사는 무노조 경영 방침이니 사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납치 감금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사자들은 사후에도 왜 잠잠할 수밖에 없을까? 김 위원장은 당사자들에 의하면 회사 관리자들에게 2주가량 끌려다니면 공황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제주도 종산 위로 끌려가 너 여기서 땅에 묻어도 알아줄 사람 없다는 말을 들을 때는 생명의 위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자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행정관청, 사법부, 경찰, 언론 등 총체적인 부정 세력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번 노동자들의 노조 신고에 한 발 앞서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행정관청과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을 경영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살인미수, 협박, 공갈, 축폭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진짜 황당한 게 삼성이 이 미친 짓을 한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삼성은 이 또라이 짓을 외국에 나가서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요. 1995년 3월에요. 삼성전자가 독일에 지사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노조 결성을 방해를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 노동자들이 종업원 평의회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종업원 평의회는 사실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그냥 사용자 쪽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동 조건 같은 걸 협의하는 노사 공동 조직 같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삼성이 노동자들을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현지 독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가 독일 지사에 전문을 보냈대요. 그 전문 내용이 종업원 평의회는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에 위배된다. 종업원 평의회가 설립되면 우리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 전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결국 독일 종업원 평의회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던 독일 노동자 5명을 삼성이 해고해버리죠. 근데 이게 독일 같은 나라에서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독일이 노동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또라이 짓을 해도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라이인 거냐고요. 당연히 독일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승소를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법원이 노동자 쪽으로 판결을 했는데도 이 또라이 짓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한테 종업원 평의의 선거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면 회사가 주도를 해서 종업원 평의회를 먼저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 어용노조 먼저 결성하는 이 개버릇을 남 못 주고 독일 가서도 이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그때 이걸 보고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독일의 산별노조가 얼마나 강한데요. 산별노조가 발끈해서 삼성전자 독일 지사를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끝에 노동법원이 또 종업원 평의회 구성을 보장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상한 또라이들인지를 삼성이 혼자서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쇼케이스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 한 왜 이 짓을 국제적으로 하고 다니느냐고요. 제가 삼성 문호조 이야기만 나오면 좀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뭐 방송에서 비속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왜 이 일만 다루면 많이 흥분하냐면,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소원을 누군가가 이뤄준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 중에 제일 머리에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에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염호석 열사의 목숨값을 10,000분의 1이라도 저는 이재용한테 받아내고 싶어요. 그게 뭘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죄값을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받아내고 싶은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곳, 우리가 이제 TV나 에어컨 고장났을 때 수리 요청하면 오시는 수리 노동자분들이시죠. 당연히 삼성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계열사를 만들고 서비스 노동자들을 이곳에 몰아넣은 다음에 노동 착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처우가 너무나 부당해서 2013년 10월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결성을 하죠. 이때부터 삼성이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을 시작했고요. 정식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도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그냥 쌩을 까버립니다. 노사협의장에 안 나와요. 노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14년 5월 17일에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노동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동진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유서에 그렇게 적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때 너무 화가 났냐면, 이게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유해를 동지들 옆에서 지켜달라, 이게 유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삼성이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강탈해 갑니다. 노조 문제가 여론화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떡 같은 이유였겠죠. 삼성의 문호조 원칙, 그게 염호석 열사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요. 염호석 열사의 시체를 강탈해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 40대 초반에 정말로 저를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몰아냈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너무 우울해지는데, 염호석 열사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분을 뵌 적이 없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30대 초반에 밝음이, 표정이, 화사함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분의 목숨의 대가를 10,000분의 1이라도 이재용한테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무려 6,000건에 이르는 노조와의 문건을 발견했다는데, 그건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책동입니다. 문호조 경영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서요. 우리가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부디 검찰이 정말로 잘 수사를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삼성의 문호조 문건 발견 소식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할배나 애비나 새끼나 똑같네요. 정말요. 이가 다글다글 갈립니다. 이 문호조 얘기만 나오고.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걸 3대째 이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저희가 봐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는. 이재용만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바로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며칠 지난 뉴스지만 참 개그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어서 뒤늦게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달 30일에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름부터 웃기죠.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랍니다. 그 본부에 이제 왕년의 운동권 출신들인 이재호 상임고문, 김문수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정알못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한 사실을 이때 알았습니다. 언제 이분 또 언제 복당했습니까? 예. 아무튼 참 김무성, 이재호, 김문수 트리오가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한다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웃었어요. 이름부터가요. 예. 그런데 이 김무성 사회주의 개헌저지 투쟁본부 위원장이 홍준표 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발언을 합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속에 숨어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카랄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에 비춰 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 우파 대표 정당인 한국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이를 저지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굉장히 틀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건 중요해서가 아니고 좀 웃겨서 그런 것도 있는데, 듣다가 좀 짜증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김용민 PD님의 훌륭한 성대모사로 함께 웃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 철진한 색깔 공세를 자세히 다룰 생각은 없는데, 김무성 씨가 한 말 중에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카랄 마르크스가 주장한 사회주의적 노동가치론이다라는 대목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마르크스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딴 헛소리하면 그날로 매장당합니다. 헛소리도 어마무시한 헛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진주 경상대 경제학과의 김공혜 교수님께 전화를 걸어서 바로 여쭤봤어요. 김공혜 교수님은 우리나라 젊은 학자 중에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로 제일 뛰어난 학자로 꼽히시는 분이시고요. 한국에서 그 자본론을 번역하신 김수행 교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십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죠. 전화를 드려서 저는 마르크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본 기억이 없는데 마르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없죠. 완벽한 헛소리예요. 라고 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학문적으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멍멍이 소리인데 김무성이 저딴 헛소리를 하는 이유를 김공혜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원래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이 맨날 종북 타령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종북 타령이 잘 안 먹히죠. 시민의식이 성숙하면서 김일성 개새끼 해봐 이게 안 먹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장의 지존으로 꼽히는 마르크스를 다시 꺼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빨갱이다 한마디 하면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젠 조금 더 고상하고 복잡하게 시민들을 속여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가치설 이런 어려워 보이는 학문적 용어를 꺼내서 자기 말에 뭔가 있는 척 사상공세를 펼친다는 겁니다. 하여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그다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를 피하고 싶은 건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주의보다도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은 중세 봉건 시대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 봉건제에 비해서 상당히 진일보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가 중세 봉건제도에 비해서 경제학적으로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고도로 발달을 해서 뭐 완전 경쟁 비슷한 게 이루어지면 어떤 물건의 가격은 반드시 하나로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소주 한 병을 2,000원에 팔고요, 바로 옆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소주 한 병을 4,000원에 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일물일가 상태가 아닙니다. 물건은 똑같은 소주 한 병인데 가격이 한쪽에서는 2,000원, 한쪽에서는 4,000원 이렇게 두 개로 형성이 돼 있죠. 이건 일물이가 상태인 겁니다. 물건 하나에 가격이 두 개가 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을 사이에 왕래가 가능하고요, 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다면 이 일물이가 상태는 절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경우라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소주가 2,000원인 곳에서 소주를 잔뜩 사요. 그리고 옆 동네로 가서 그걸 4,000원에 팝니다. 개이득인 거죠. 무조건 2,000원이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런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다 이 짓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2,000원 하는 가게에는 소주 사겠다는 사람이 왕창 몰려듭니다. 당연히 소주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겠죠. 반대로 옆 동네에서는 4,000원에 팔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이러면 당연히 소주값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격은 결국 2,000원 하던 건 오르고 4,000원 하던 건 내려서 3,000원 언저리쯤에서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진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요게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동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A 마을에서는 소주가 2,000원, B 마을에서는 소주가 4,000원인데 A와 B 마을 사람들을 이동을 못하게 막아요. A 마을 사람들은 B 마을로 못 가고 B 마을 사람들도 A 마을로 못 옵니다. 이러면 일물이가가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을 사이에 왕래만 자유롭게 트면요, 누가 4,000원짜리 소주 먹겠냐고요. 조금 걸어가서 나 2,000원짜리 소주 파는 곳으로 몰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처럼 교통이나 인터넷 정보망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뭐 일물이가도 있고 일물삼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사이에 왕래만 자유로우면은요, 반드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형성됩니다. 요즘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쇼핑 해보면 물건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인터넷에서는 왕래가 무지 자유로우니까요. 이 쇼핑몰 이용하는 것하고 저 쇼핑몰 이용하는 것하고 그냥 손가락 하나만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가격이 이제 거의 붙어버리게 돼요. 조금이라도 싼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기 때문에 일물이가, 일물삼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자유로운 왕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 이거는요, 일물일가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 원칙은 일물이가나 일물삼가 같은 비효율을 없앤 자본주의의 굉장히 큰 쾌거 같은 겁니다. 이게 봉건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상당히 진일보한 대표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세에는요,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노동의 대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농부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고 10만 원을 벌어요. 이 마을 영주님이 되게 착해서 세금도 깎아주고 토지도 비옥합니다. 그런데 반대 마을에 사는 농부는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을 일했는데 10,000원밖에 못 법니다. 이러면 농부들이 10시간 노동한 대가인 가격이 두 개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겁니다. A 마을에서는 10시간에 10만 원, B 마을에서는 10시간에 10,000원. 일물이가가 돼버리죠. 그런데 중세 때만 해도 이 일물이가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물일가는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봉건사회라는 건 영주가 지배하는 일종의 지배 커뮤니티 같은 거여서요. 농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가격이 일물이가, 일물삼가 이런 식으로 영주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걸 무너뜨린 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중세 봉건제가 자본주의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민중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옮기는 건 중세 때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내가 이 공장에서 일할 때는 10시간 일하고 10,0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옆 공장에서 10시간 일하면 1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유지가 안 됩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자유롭게 공장을 옮겨 다닐 수 있다면요. 그러면 다 10시간 일하고 10만 원 주는 곳으로 노동자가 몰리죠. 이러면 아까 소주 한 병 가격이 3,000원쯤에서 일물일가로 형성되듯이 노동자들의 월급도요. 똑같은 노동을 하는 한 얼추 한 10시간에 5만 원 정도로 하나의 가격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은요. 사회주의 빨갱이 사상이 아니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소주 2,000원, 저 마을에서 소주 4,000원,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유롭게 이동하게 만들고 시장 경제로 풀어봤더니 이게 하나의 가격으로 효율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건 저 공장에서 일하건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원칙 같은 거라는 겁니다.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거죠. 실제로 마르크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김무성이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했다는 대목을 한번 들고 와보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성취인 거여서 일물일가의 원칙이라는 게요. 마르크스처럼 평생을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데 바친다라면 이걸 찬양했을 리가 없었다는 거죠. 김무성 이야기가 얼마나 헛소리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일종의 국제규범 같은 거예요. 1951년에 국제노동기구 ILO가 바로 이 남녀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한 조약을 지금도요. 무려 173개국이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면 173개국이 다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냐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ILO의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해서 한국도 비준을 했어요. 1997년에 이 조약을 비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보면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으로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97년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PD님께서도 직관적으로 들으시면서 몇 년인 게 궁금하시죠? 1997년이에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냐? 김영삼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삼은 김무성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보스로 모셨던 사람이죠. 김영삼 대통령의 가방모찌라는 설도 있어요. 뭐 설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떤데 저는 그냥 가방모찌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가방모찌 출신이었고 1997년에 김무성 씨 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는 김영삼 내각에 참여해서 내무부 차관이었죠. 1993년에는 민정수석 비서관 지냈죠. 당신이 그렇게 모셨던 대통령 YS가 비준한 게 바로 남녀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었다고요. 그러면 김무성 씨도 마르크스 사상 추종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이미 헌법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건 대부분 OECD 국가 상위 그룹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아베도요. 2015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도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러면 이제 정말 이상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를 다룰 때 김무성 씨하고 전혀 반대의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김무성 같은 무식한 자들은 마르크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고 헛소리를 해대지만 제 생각이에요. 이게 실제로 적용이 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자본의 반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대기업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가 동일 노동을 한다는 걸 전제로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을 500만 원을 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일물 이가의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거죠. 요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왕래만 자유롭게 해지면 일물 이가 현상은 절대로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억지로 막아놓은 겁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못하도록요. 이러니까 지금 일물 이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막 올라서 양쪽 다 500만 원을 받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주가 이 마을에서 2,000원, 저 마을에서 4,000원입니다. 이 일물 이가 현상이 해소되는 방식은 2,000원 하던 소주가 4,000원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얼추 3,000원쯤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4,000원 하던 건 내리고 2,000원 하던 건 오르는 거죠. 아, 그럼 고임금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500만 원 받는 사람과 150만 원 받는 사람이 동일 노동을 전제로요. 동일 임금을 적용을 하면 양쪽 다 500만 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임금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한 번 오른 임금이 잘 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얼추 생각해봐도 그 하방 경직성을 감안해봐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적용되면 500만 원과 150만 원의 임금은 양쪽 다 500을 받는 쪽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얼추 한 350이나 400쯤에서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하면 제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곳은 자본이 아닙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필연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현실에서 가장 잘 적용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연대 임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를 현실화하는데요. 이게 왜 연대겠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대기업 노동자들의 연대의식, 내가 더 양보하겠다. 이게 제일 필요했었던 거예요. 스웨덴이 연대임금제를 도입한 게 1951년인데요. 이때 대기업 노동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 스스로가 앞으로 당분간 우리 임금 인상 거의 동결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서요. 그리고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도록 자본과 협상을 벌이죠. 당시 스웨덴 노조의 제안이 이거였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임금을 자제하겠다. 이거 어마무시한 선언이거든요.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자본은 대신 노조에게 고용안전을 보장하고 고율의 법인세를 내서 국가의 복지를 강화하자. 그리고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자. 이 대타협을 1951년에 이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기업 노동자들을 설득하는데 지금부터 상당히 많은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갱이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대기업 노동자들의 마음도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그분들 무슨 어마무시하게 귀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내 월급 올라갈 것 줄이라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시되면 필연적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정의 양보가 필요하고요.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에서 양보하는 대신 더 나은 복지국가를 만들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을 하면 내 자식들이 사는 세상이 훨씬 평평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가지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노동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종북 타령하다가 안 되니까 마르크스까지 이제 김무성 씨가 끌어오던데 님들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라고 하십시오. 사회주의, 헌법, 개헌저지, 투쟁본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지금 더 나은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외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대타협이 필요하며 이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느냐를 구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종북 타령은 이제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우리 진보 진영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가치를 복지국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정말로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가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하여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덮어씌우기 바쁜 우리의 보수 정치인들 다른 걸 다 떠나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불성실하기까지 하다. 남을 비난할 땐 말이죠. 그 공격이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 그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데나 마르크스 붙이고 종북 붙이고 하니까 다 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 황당한 겁니다. 예, 그냥 막 던지기 바쁜 자유한국당 참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예.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4월 14일 네,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이곳에서 이완배 기자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하철 중앙역 인근에 있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모처럼 경제 기자 관점에서 보는 정치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참 이 브리핑 원고를 작성하면서 우울합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예.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와서 한 20%의 득표를 한 대형 정치인이 이렇게 발전이 없을 수 있나 하는 갑갑함이 계속됐어요. 국가를 기업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진짜로 이 시각이 영원히 교정이 안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예. 어제 4월 4일이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예. 이게 제 영역이 아니고 저는 정치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출마 선언했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에 알림 푸시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푸시 제목이 안철수 혁신 경영 모토로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마 이 기자가 오타를 낸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진짜로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세운 핵심 슬로건이 혁신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마 선언하는 사진을 보니까 옥색 바탕에 바꾸자 서울 혁신 경영 안철수 이걸 대문짝만한 크기로 적어놨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보고 뭐야 이거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그 슬로건이 안철수를 대표하는 선거 슬로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 지방선거까지 혁신, 경영, 안철수 이 모토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들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혁신, 경영이라니요. 경영은 기업을 운영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방 정부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기업하고 정부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님, 경영학이 왜 경영학으로 따로 독립이 돼 있고요. 재정학이라는 건 왜 경제학의 한 분야인지 이 기초부터 아셔야 됩니다. 경영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게 경영학이에요.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는 목적이 이윤 추구겠습니까? 정부가 이윤 추구해서 뭐 하게요? 경영학의 인사관리 이론이라는 건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인적 자원이겠습니까? 밀가루 같은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자원으로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건데요. 저는 이 경영이라는 발상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 대선 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한번 잘못했다가 선거 말아먹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배워야죠. 왜 MB 아바타라는 자기가 깔아놓은 프레임이 안철수라는 유력 대선 후보를 절멸로 빠뜨렸겠습니까? 이명박은요.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을 하려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된 겁니다. 그걸 경험했으면 정치인이라면 발전이 있어야죠. 국가 서울시가 기업이 아니구나. 이 시선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 정치의 시각을 보다 사람들에 가깝게 두고 사람에 대한 시선과 공감을 넓혀야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치인의 상식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들고 나온 선거 핵심 슬로건이 혁신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 방송을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말해봐야 입만 아픈 꼴이지만 제발 누군가라도 이 말을 꼭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과 정부는요. 애초부터 회계장부를 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경영자는 기업 회계장부를 흑자로 만들어야 칭찬을 받죠. 그런데 정부 재정은 흑자를 내면 욕을 먹는 겁니다. 정부가 흑자를 내면 세금을 불필요하게 더 걷었다거나 아니면 거둔 세금을 제대로 안 썼거나 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재정학하고 경영학이 다른 겁니다. 제가 그 경영과 정부 운영이 어떻게 다른지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사례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1973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한참 팔았는데 차량 엔진에 결함이 생긴 겁니다. 이걸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때 이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적인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때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기업의 이윤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팔린 차량이 1250만 대였는데 이걸 전부 다 리콜을 해서 수리를 해주면 그 당시 돈으로 한 1억 3,7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500억 정도죠. 1973년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수리를 안 해주면 차 사고가 몇 %의 확률로 납니다.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180명 정도가 죽고 180명 정도가 화상을 입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80명에게 보상을 해주는 돈이 1인당 20만 달러, 화상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는 돈이 1인당 6만 7천 달러, 차량 2,100대가 고장이 나서 요거 고쳐주는 비용이 대당 700달러, 이래서 수리를 안 해주고 버텼을 때 드는 총 비용이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0억 정도 듭니다. 수리를 해주면 사람은 한 명도 안 다치지만 돈이 1,500억이 들고 수리를 안 해주면 180명이 죽지만 돈은 600억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로요. 1973년 미국 포드 자동차가 경영 차원에서 직접 작성했던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러시 사운디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은 여기서 후자를 선택을 해요. 사람이 죽어도 돈이 그게 덜 드니까요. 이게 바로 경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설마 내가 말하는 혁신 경영이 그런 뜻이겠냐라고 발뺌을 해도요. 경영이라는 철학이 바로 이런 철학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경영자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명박을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모토가 혁신 경영이라니 진짜 막 듣다가 환장하겠더라고요. 더구나 제가 이 혁신 경영이라는 말에 왜 더 치가 떨렸냐면요.
이걸 왜 4월 16일을 한 열흘 남짓 남겨두고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 그렇게 큰 상처가 있는 세월호 참사를 1년 중에 가장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낄 이 4월에 혁신 경영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정부와 시장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정부가 경영자의 관점이 아니라 규제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기업은요. 경영이라는 건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세상을 모두 장악하면 공공의 영역, 공익의 영역은 누가 지키냐고요. 그냥 냅두면 공장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사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오폐수나 공해물질 같은 거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마인드로 사적 이익을 무한정 추구하게 놔두면 공공의 영역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정부 운영을 시장처럼 하는 겁니다. 투입 자본 대비 효과가 얼마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 아꼈고 이렇게 접근하면요. 공공의 영역이 무너집니다. 안전이 붕괴되고요.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안전보다도 효율, 공공보다도 자본 이런 걸 더 선호하는 세상을 방치를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돈돈거리면서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명박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기성세대 우리 모두가 세월호 그 소중한 수백 명의 생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 3월인가요? 그 세월호 인양 비용 이런 게 막 실검에 올라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돈이 1,000억 원인가가 드는데 이걸 막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돈을 쏟아부어야 될 일이냐, 뭐 막 당시 정부와 당시 여당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아 진짜 이건 이러지 맙시다. 예, 세월호 인양이 경영자 관점으로 돈이 얼마 들고 효율이 얼마고 이런 소리를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명박을 경험했기 때문에 설마 이 책을 꺼내들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혁신 경영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이 책을 꺼내들면서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이 책을 소개해드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 주변 사람이라면 이 책부터 선물을 하고 싶어요. 이 책은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의 책입니다. 예. 설마 안철수 후보가 폴 크루그만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폴 크루그만은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고 경제학자고요. 그리고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기보다 팜플렛에 가깝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한 강연록을 책으로 만든 건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시리즈라고 나와 있어요. 책 분량이 한 10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분량이 일반 책의 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으로 따지면 한 50페이지짜리 아주 짧은 책이에요. 이북으로 사면 저도 이북으로 갖고 있는데 5,4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안철수 후보께 제가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치를 하셨으면 해요. 이 책 제목이 뭐냐?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국가의 주인은 지도자가 아니다. 국가를 회사처럼 경영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책의 몇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기업과 국가 경제 사이의 복잡성 차이를 기업가들은 절대 파악하지 못한다. 미국 경제는 1억 2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보다 200배가 넘는다. 하지만 기업과 국가 경제 사이의 복잡성 차이로 보면 200대 1의 비율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수학자의 말을 빌리면 큰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수는 제곱에 비례한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 미국 경제는 미국 내의 제일 큰 기업보다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 더 복잡하다. 그 결과 겉으로 서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기업도 실은 중점 사업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의 국가 경제는 수천, 수만 개의 완전히 개별적인 분야의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궁극적으로는 아주 끔찍할 정도로 거대한 복합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요. 서울 같은 거대한 지방정부는요. 백신 만드는 회사 경영한 그 경험, 그 경영자 마인드로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복잡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영자가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고도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이러면 그 경영자는 기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칭찬을 받겠죠. 이게 바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혁신 경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시민의 절반을 해고를 해요.
그리고도 시의 생산성을 유지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시민 절반을 실업자로 내모는 게 된다고요. 예. 시민 절반이 실업자가 되면 공장이 생산한 물건은 누가 사줍니까? 그 즉시 서울시는 부도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만 정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행복 이런 명제는요. 기업 하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끔찍한 복잡계의 영역이라고요. 혁신경영 이따위 관점으로 서울을 운영하면 서울 망합니다. 폴 크루그만 교수의 책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이게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여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과학의 세계에서 위대한 사람의 질병으로 알려진 위대병 증후군이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한 분야에서 유명한 권위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마치 화학자가 의학의 전문가인 양 결정한다거나 혹은 물리학자가 인지과학의 전문가인 양 결정하는 것이다. 똑같은 증후군이 일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난다. 국가 경제에 대한 조언을 요구받는 경우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 경제와 자신들의 사업이 전혀 다른 분야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 경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가 다시 배워야 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따라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들은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리들과 완전히 다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르다. 기업 회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기업가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측정하고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국민소득 개정을 읽는 방법을 저절로 알 수 없다. 인사, 관리와 노동법은 같은 것이 아니다. 기업의 재무관리와 통화정책 역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 경영자라고 하더라도요. 경제를 관리하거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새로운 어휘와 일련의 개념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공한 기업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혁신 경영, 자기가 기업을 경영했던 그 경험에서 서울시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거대한 지방정부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혁신 경영이라는 말을 제일 중요한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죠. 하지만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도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어마무시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크루그만 교수 말대로라면 이런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위대병 증후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업 경영하듯이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더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이런 위대병 환자들은요.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혁신경영이라는 모토를 보는 순간 진짜 뒷목이 섬뜩했습니다. 아, 이명박을 치운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을 봐야 되나 공포스럽더라고요. 부디 우리가 이쯤 되면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목도를 하고요. 경영자 마인드로 시정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혁신경영이라는 모토가 너무 가슴에 안 좋게 와닿아서 이걸 비판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경영이 좋은 건 줄 알고 국가든 뭐 기업이든 경영이라는 표현 쓰면은 많은 국민들은 아, 이 사람 꽤 전문적이구나. 아, 이 사람 뭔가 과학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 우리 철수 형님 참, 그 환상 속의 그대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세상은 그대 머리 위를 뛰어다니고 그대는 방 안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이야기하려 한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네, 예. 정말입니다. 네. 예,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용두산 공원 옆에 있는 지하철 중앙역 5분 거리. 여기 안 오고도 과연 인간인가? 이런 의문에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답을 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많이들 와주시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책도 팔고 사인회도 하고요. 예, 꼽사리 껴서 김용민 책도 좀 팔고. 예,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